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내 외환 시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에도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논의 끝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환율 변동성 확대 시에는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지난달에 이어 무려 15년 만입니다.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배경, 그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권혁준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예상이요. 이 금통위 결정 전날까지 거의 90% 가까이가 동결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예상을 깨고 깜짝 금리 인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이렇게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내수, 아까도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이제 역시 하는 금통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내수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동결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환율 문제도 있었고요, 가계부채 문제도 있었지만은 일단 이것보다는 일단은 물가도 어느 정도 기조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수를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거기에 이제 더 중점을 이제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뭐 고물가라든지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내수가 저 얼어붙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결정문이 나오고 있죠.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가 됐지만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 그래서 동결해야 될 이유보다는 이제 인하해야 될 이유가 더 커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서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결정문에 이제는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문제를 봐더라도 일단 한은은 이제는 금리 인하에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금리 격차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예요. 네, 그렇죠. 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이제 다시 벌어졌죠. 우리가 금리 인하해서 그래서 1.7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환율에 대한 부분도 1,400원이 이제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동결해야 될 이유로 이제 시장에서는 꼽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수 부양을 위해서 금통위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권 평론가님의 이야기 좀 들어보면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 경기를 택했다, 경기를 봤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은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할 때는 다양한 포인트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앙은행이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하고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물가 안정. 먼저 이 물가 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총재는 물가가 괜찮았다. 이제 물가 지표는 좀 인하 요인으로 봤습니다. 물가 상황은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물가가 고물가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금리 쉽게 내리진 못하겠죠. 하지만 지금 10월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1.3%가 나왔거든요. 2% 밑으로 이제 떨어진 상태고 이게 9월달에 1.6% 상승률 나왔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대의 물가 상승률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10월 1.3%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표치가 2%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안정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가 됐던 부분은 역시나 석유류 가격이 이제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상승률이 사실 1%대에 나왔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이유를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소비 부진 때문에 일어났다라 그러면 사실상 이게 경제 성장률 둔화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그런데 일단
일단 또 하나의 측면, 공급적인 측면이죠. 이제 석유류 가격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사실 소비자의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은에서는 사실상 이제는 뭐 석유류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에 근원물가 지수 본다 그러면 물가의 기조를 보여줍니다. 이게 1.8%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도 2% 하회를 하고 있죠. 이런 것 보더라도 이제 물가 안정이 이제는 기반이 이제는 견고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한은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행지수죠. 이제 생산자 물가 증감률을 본다 그러면 쭉 보이시죠? 시금치, 배추, 돼지고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배추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너스 46% 하면서 배추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시금치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런 거 봤을 때 이제는 물가가 농산물 가격도 이제 잡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농산물과 과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난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사실상 이제 기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생산자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가 지표 봤고요. 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집값, 가계부채, 특히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 이 양, 속도 너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금리 인하를 해서 좀 말들이 많은 건데 지금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 또 가계부채 현황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계 부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는 동결을 그래서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또 그동안 못했던 거고요. 네. 인하를. 근데 지금 이제 한은의 이번에 이제 판단을 본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둔화되는 상태다라고 이제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요, 가계 부채는 관리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금융위에서 봤을 때 이제 지난달 전체의 금융권의 이제는 가계 대출은 6조 6천억 원 좀 증가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입니다. 이게 732조 한 800억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전달보다 한 1조 한 1,141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월 달 같은 경우가 1조 한 1,141억 원 정도 이제 늘어났고요. 9월과 8월에 대비해서 보면 확실하게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증가폭이 확실히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전 금융권 가계 대출이 한 6조 6천억 원 정도가 이제 증가가 됐고요. 거기서 이 금융권 같은 경우 한 2조 7천억 원 증가가 됐죠. 물론 풍성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10월에 전체 가계 대출 증가율을 본다 그러면 뭐 8월과 9월과 대비해서는 물론 뭐 9월과 대비해서는 소폭 늘어났지만 뭐 9월은 아시잖아요. 사실 연휴가 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좀 감소될 은행도 수밖에 없었고. 쉬었죠. 네. 네. 지금 증가폭이 감소가 됐었고 8월과 대비해서 본다면 확실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보다는 이제 인하해도 된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는 또 가계부채도 있지만 소상공인 분들의 빚, 그렇죠. 소상공인 부채도 많은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요즘에 소상공인 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은 이 이자 부담 너무 크다, 금리 좀 낮춰달라, 이제 이렇게 한 것도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대출금리 인하로 이게 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기준금리 인하가 또 바로 은행 대출금리 인하로 안 가는 것 같은데 네. 가야죠. 결국 이제 그래야 또 내수 부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은에서도 이번 결정문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한은 총재가 또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지금 은행들이 이제 가상 금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가상 금리가 일단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대출 금리도 결국에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금리 인하, 깜짝 금리 인하 했잖아요. 반색을 하고 있죠.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일단 은행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위적으로 그동안 가상금리를 높였습니다. 대출금리라는 게 은행들의 자체적으로 매기는 기준금리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는 가상금리 붙여서 우대금리를 빼주는 형식으로 대출금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동안 계속 가상금리를 높여왔단 말이에요, 은행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준금리가 지난달 한번 떨어졌을 때도 계속적으로 은행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는 입장에서는 조만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고요. 지금 가계대출 현황을 본다 그러면
그러면 실제 팩트를 보더라도 은행들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가계대출 금리를 계속 높여왔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주담대 같은 경우가요. 지금 원래는 한 3.74%에서 10월달 기준 같을 때 4%로 올라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4% 금리로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의 선순환 고려를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이런 대출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보통 아까 말씀하셨어요.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금리가 내려가게 되고요. 시장금리 내려가면 은행 입장에서도 당연히 돈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조달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형태로 가는데 이러한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단기간에 일어나지 없고 이제 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결국에는 시장금리 대출금리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늘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PF 대출도 마찬가지죠. 뭐 부동산 쪽에서 PF 대출도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당연히 반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 약세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리 인하 효과가 역시나 부동산 쪽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입장에서도요, 금리 인하 혜택은 시간이 지나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특히 이창용 총재도 이제 전 금통위에서 네. 환율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 됐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강달러, 우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런 와중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 환율 이야기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강달러, 그다음에 환율 이제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강달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모 경제부총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강달러가 일어난 게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워낙 미국이 경제 성장도 잘 나오고 예상보다 잘 나오고 경제 구조가 탄탄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달러 인덱스도 그래서 이제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6.04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6개 중요한 통화보다 훨씬 더 강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달러가.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제는 달러만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게 5.5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보는 한 106.04 정도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는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달러 강세 요인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겠죠. 또 한 가지가 아시겠지만 불확실성이 물론 뭐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가 사라졌지만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거든요. 역시나 이제는 안전자산행 뭐 달러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강달러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뭐 아시겠지만 AI 붐이 불어갔고요. 지금 말 그대로 산업 시스템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뭐 투자자들이 다 미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1,400원대가 이제 뉴 노멀이 됐다라는 이제는 시장의 평가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국민분들 중에는 이러다가 원화 약세 더 심해지는 것 네. 아닌가? 우리 외환 보유고 괜찮나? 뭐 1,400원대 괜찮은 거야? 이제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우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이제 환율 상승세라든가 원화 약세, 이게 우리가 펀더멘탈을 흔드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1,400원대 환율은 뭐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동결을 예상했던 이유가 대부분 이제 환율의 이제 불안감 때문에 사실상 동결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환율의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는 12월에 있을 이제 FOMC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할지, 물론 시장에서는 동결로 지금 가능성을 높게 점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점도표예요, 사실. 네. 점도표를 본다 그러면 그 연준위원 18명이 이제는 미래에 대한 금리에 대해서 향배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점도표에서 과연 어떻게 찍힐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당선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과연 어떻게 예상을 할까? 이게 시장에선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과연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궁금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초보다 점도표가 이제 높아진다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러면 역시나 뭐 환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볼 수가 있겠고 뭐 지금 오늘 장에서 본다 그러면 1,400원은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율 당국이 어느 정도 나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뭐 일각에서는요. 그러면 언제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뭐 이번 연도 말 정도에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환율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 없다. 외환 보유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맞는 얘기죠, 당연히. 그래서 외환 보유고 충분하기 때문에 환율 방어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입에 좀 달려있다. 왜냐하면 법원 쪽 관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관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또 우리 수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출이 둔화되면 또 우리나라 달러 안 들어오니까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각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트럼프 당선인이 입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게 된 무려 15년 만에 2달 연속 낮추게 된 그 지표. 경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요. 한국은행이 내년도입니다.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내년도 낮추고 내후년도 낮추고. 이건 좀 답답하고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불확실성이 좀 다시 증대되다 보니까 이제 한은에서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2%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1에서 이제 1.9%로 이제는 또 낮췄죠. 그래서 실제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는 둔화를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추이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사실 좀 많이 떨어진 예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거든요. 물론 수출은 흑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봤을 때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어떤 관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수출이 좀 둔화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요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요국에서의 어떤 사실 중국과의 어떤 중간재의 역할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많이 사갔는데 뭐 중국 자체가 또 중간재를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이제 보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뭐 교육 환경이 좀 불확실성이 좀 커졌죠.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운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 이게 긍정적인 해석이 있고요. 뭐 사실 우려스러운 해석이 있는데, 긍정적인 해석은 아시겠지만은 뭐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저출산 문제가 있고요. 고령화 사회로 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올해 경제 성장률 2%를 넘겼다라는 거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지금 미중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 2% 이상을 했다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는 2% 후반, 3% 초반의 성장률이었다 그러면 이거보다 좀 둔화되고 있다 보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고, 내년도 특히 1.9%의 성장률은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출 부진의 요인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추세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주요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의 한 2% 아니면 1.9%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은 좀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수 힘들다 이야기를 많이 했고 수출 괜찮지 않나? 수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금통위 때 보면 한국은행이 수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트럼프라는 키워드로 가게 될 텐데, 미국이 본격적인 중국 대리기에 나선다. 그 피해는 한국 수출에 올 것이다.
그건 뭐 어떻게 생각을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흐름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은도 걱정하고 있는 게 수출 부분인데 네. 사실 수출은 흑자입니다. 그건 뭐 팩트고요. 수출 증가세가 이제 둔화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몇 가지 이제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는 올해와 내년도에 미칠 변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는 글로벌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에는 호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중국 쪽으로 중간재를 많이 팔아왔는데 중국마저도 사실 중간재를 많이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랑 부딪히는 게 반도체.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것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산업인데 우리 산업과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 저분 때문이죠. 네. 네. 통상 압박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3가지 주요 변수가 우리 수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첨단 산업 및 고부가치적인 산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한 외교통상 분야에서 이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거 정부가 나서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도 내년도 좀 지혜롭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 요인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중국이 보편적 관세라든지 뭐 보복 관세 한다 그러면 중국의 타겟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반사 이익은 우리나라의 주요 섹터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국은행이 어제 보면 특히 수출 쪽에 대한 우려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내수 쪽으로 막 포커스를 맞출 줄 알았는데, 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뭐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또 하나의 우리의 뭐 넘어야 될 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트럼프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주요국들이 다 마찬가지의 과제를 숙제를 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내년 1월부터 당장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미 밝혔습니다. 멕시코, 뭐 캐나다에 대한 뭐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도 좀 안 좋게 좀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우회적으로 미국에 진출했을 때 멕시코를 통해서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한은에도 밝혔지만은 이런 쪽에서 사실상 이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실장이죠. 대통령실의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대응은 이제 체계적으로 한 단계 더 높여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시나리오별로 이제 종합 대응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도 지금 대응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한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각 지부별로 뭐 부서별로 실제로 준비를 단단히 해달라. 특히 외교부 쪽에다가 요청했던 것이 이런 겁니다. 신행정부 인사들과의 어떤 교류겠죠. 맞춤형 접촉 확대를 이제 지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확실히 정부가 단단히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기준금리 인하의 결정이 내수 쪽에도 좀 어느 정도 온기를 좀 불어일으켜서 요즘 소상공인분들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좀 큰 도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15년 만입니다. 2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